겨울철 뇌졸중 주의보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준엽 교수님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온도가 낮은 추운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넘어지셨는데요. 그때는 잠결에 비틀거렸겠거니 하고 다시 잠에 드셨는데 사실은 뇌졸중 증상이었습니다. 이미 자고 일어났을 때는 왼쪽 팔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셔서 조금만 빨리 병원에 왔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가 겨울철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특히 가장 조심하셔야 될 때인데요. 오늘 겨울철 뇌졸중이 웬 말이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왜 하필 이게 겨울에 뇌졸중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겨울철 뇌졸중이 늘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추위로 인해서 혈관 수축이 되기 때문인데요.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수축하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급격한 혈관 변화에 취약한데요. 이러면서 뇌출혈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무 덥거나 추우면 뇌졸중이 흔히 발생하고 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또 두 번째 원인은 수분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운동도 덜하고 물도 덜 챙겨 마시게 되는데요. 또 난방으로 인해서 실내가 또 건조해지면 몸이 또 탈수 상태가 잘 되고 이런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이 끈적이면서 핏덩이인 혈전이 생기기가 쉽고 뇌경색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일 안 좋은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운동으로 차가운 실외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면 혈압 변동도 커지고 또 사우나에서 과도하게 땀을 빼거나 하시면 또 혈전도 잘 생기고 그래서 온도 변화도 잘 생기고 혈압도 잘 변동되니까 뇌졸중 발생 위험성이 가장 커지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많으면 수분 섭취도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뇌경색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뇌출혈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뇌졸중이랑은 다른 건가요? 뇌졸중은 쉽게 말해서 뇌에 혈액이 공급하는 것에 문제가 생겨서 뇌가 기능을 못하는 그런 정지된 상태를 말하고요. 뇌경색과 뇌출혈을 함께 말하는 것이 뇌졸중입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 큰 범위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뇌경색은 뇌로 가야 될 혈액이 혈관 속 노폐물이나 혈전 때문에 막혀서 공급이 갑자기 끊기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뇌에 피가 충분히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허혈성 뇌졸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MRI 사진인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실까요? 예. 이 부분이 바로 혈관이 막혀서 피를 못 받은 뇌가 하얗게 변성이 온 것인데요. 허혈성 뇌졸중은 뇌경색이 결국 전체 뇌졸중의 한 8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은 뇌경색의 원인 중에 동맥경화를 이야기하는데요. 뇌혈관이 보신 것처럼 혈관에 기름때가 점점 쌓여서 막히거나 또는 오른쪽 그림처럼 원래 혈관이 깨끗했었는데 핏덩어린 혈전이 날아와서 뇌혈관이 갑자기 막게 되면 뇌경색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 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뇌졸중을 우리가 출혈성 뇌졸중 또는 뇌출혈이라고 부르는데요. 왼쪽 CT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하얗게 피가 고여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예.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뇌 안으로 퍼져나간 것이 뇌출혈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뇌 압력이 급격히 높아져서 뇌 기능이 매우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요. 그다음 원인으로는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은 뇌동맥류, 그리고 뇌혈관 기형 등이 있겠습니다. 그럼 뇌경색이랑 뇌출혈은 증상이 좀 비슷한가요?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혈성 뇌졸중인 뇌출혈 증상을 말씀드리면 특징이 갑자기 벼락치듯이 극심한 두통이 있고 구토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전조 증상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갑자기 두통이 생기고 토하는 것이 출혈성 뇌졸중이고 뇌경색보다 더 치명적이어서 사망률도 높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사망률이 이제 뇌경색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안타깝지만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키는 뇌혈관 질환을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을 텐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MRA라는 검사를 하지 않으면 미리 동맥류가 있는지 또는 미세출혈 같은 뇌출혈의 위험률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분들 중에 뇌출혈이나 뭐 뇌동맥류 가족력이 있으시면 40대나 50대 때 한번 뇌혈관 MRA를 추가로 검진했을 때 찍어오시면 좋고요. MRA요? 맞습니다. 예. MRI는 뇌 사진이고 A가 혈관 사진인데 혈관 사진. 혈관 사진을 찍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족력이 없어도 한 60대 이상이시다 하면은 뇌혈관 검사로 MRA를 한번 찍어보시면 미리 내가 동맥류가 있는지 또는 혈관이 좁아져서 뇌경색의 위험 인자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뇌경색 증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요. 뇌경색 증상도 갑자기 생긴 것이 특징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뇌경색 환자는 일부 환자가 전조 증상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전조 없이 갑자기 생긴 것이 특징이고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 뇌졸중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서서히 길을 걸 때 좀 다리에 기운이 없다고 느낀다든지 또는 힘이 없는 게 조금씩 날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빠진다든지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빠지고 좋아지다 나빠졌다 하는 것은 뇌혈관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또 두 번째로 뇌졸중의 특징은 국소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보통 뇌혈관은 하나의 혈관이 막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혈관이 순간 막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혈관 하나가 막히면 그 혈관이 담당하는 뇌조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한쪽 팔다리만 힘이 없다든지 또는 한쪽 얼굴에 마비가 생긴다든지 어쨌든 한쪽으로만 증상이 생기는 것이 뇌경색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양쪽 팔이라든가 양쪽 다리로 오는 거는 뇌경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양쪽 다 힘이 없으면 양쪽 뇌혈관이 동시에 막혀야 되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대부분 한쪽으로만 나타납니다. 또 세 번째로 허혈성 뇌졸중 증상의 특징은 혈관이 막히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방식으로 증상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쪽 팔다리를 올려야 되는데 못한다든지 또는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든지 감각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고 먹먹하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는데 못 느끼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할 때 그런 증상을 뇌경색 증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허혈성 뇌졸중이 이제 뇌경색이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미니 뇌졸중이라고 있잖아요. 저거는 뭐예요? 미니 뇌졸중은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저절로 열리면서 증상이 몇 분 또는 대부분 1시간 이내로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미니 뇌졸중인데요. 뭐 길어도 24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실제 증상은 뇌졸중과 똑같은 증상이지만 혈류가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뇌 손상이 남지 않은 것이 특징이고요. 미니 뇌졸중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또는 한쪽 얼굴만 비뚤어져서 마비 증상이 한쪽에 온다든지 발음이 어눌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든지 또는 멀쩡하던 눈이 갑자기 흐릿하게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있고 또는 한쪽 시야만 안 보일 수 있는데 뭐 그런 증상과 함께 또 몸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술도 먹지 않았는데 몸이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갑자기 벼락 맞은 것처럼 두통이 심하게 오면서 힘을 주면은 심한 두통 때문에 일반 진통제에도 효과가 없다든지 뭐 그런 증상들이 중요한 것이 잠시 있다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증상이 재발해서 회복되지 않은 뇌졸중이 크게 오는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 60대 환자분이 계신데요. 아침 식사하시다가 오른손에 힘이 빠져서 숟가락을 놓치셨는데 10분 있으니까 다시 또 쥐는 힘이 괜찮아져서 피곤한가 보다 하고 바로 출근을 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퇴근 직후에는 말도 안 나오고 오른쪽 팔다리가 다 힘이 안 들어와서 크게 뇌경색이 오셨고요. 그때 응급실로 바로 오셨지만 이미 뇌경색이 크게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술도 할 수 없었고 안타깝지만 현재는 누워서 콧줄로 식사를 유지하시면서 침상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미니 뇌졸중의 특징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전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바로 찾아갔으면은 지금의 상황이 안 왔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전조가 있었을 때, 즉 오른손이 힘이 빠졌을 때 그때 119에 신고했더라면 아마 지금은 직장도 잘 다니시고 일상생활도 복귀하셨을 텐데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이런 위험 신호가 있으면 다시 혈관이 막힐 수 있는 전조 증상이니까요. 또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 119 신고해서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오면은 본인이 뭐 이렇게 응급 처치를 한다거나 본인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 대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뇌졸중 증상 보일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뇌졸중이 의심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119에 신고를 해서 내가 무엇보다 어디 있을지 빠르게. 모르거든요. 내가 집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는 여행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뇌졸중 센터를 가는 게 중요하고 119 구급대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수도권의 큰 병원을 가야지 치료가 잘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뇌졸중 센터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유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또 어떤 걸 안 해야 되는 것을 아는지가 또 중요한데요. 환자분이 의식이 처져서 쓰러지셨는데 와, 저혈당인가 보다 하고 음식을 먹이시거나 또는 약을 입으로 드시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뭘 먹으면 안 되네요. 네네. 뇌졸중이 오면 삼키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음식물을 넣으면 또 약을 드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이나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뇌졸중 환자 중에 폐렴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도 그러면은 주면 맞습니다. 안 돼요. 물도 주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손이나 발을 바늘로 이제 따서 사혈을 해서 혈액 순환이 좋게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당연히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을 허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머님 중에 마비된 부위를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내가 주물러서 마사지 해야 마사지하고 돼. 그러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겠거니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당연히 뇌졸중은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뇌혈관이 막힌 거다 터진 것이기 때문에 찜질하다 보면 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거든요. 또 중요한 게 환자가 의식이 처져 있고 말씀 못 하시니까 흔들어서 깨우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뇌압을 올릴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게 뇌졸중의 원인 중에 혈관이 찢어지는 뇌혈관 박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머리를 흔들게 되면 찢어진 혈관이 더 찢어져서 2차 손상을 유발하거든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니까 절대 환자를 흔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은 갑자기 쓰러졌으니까는 심폐소생술 같은 거 이런 거 하려고 시도도 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이제 네. 환자분이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맥박을 만져보고 맥박을 네. 먼저 보고. 맥박이 잘 뛴다면 당연히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텐데요. 근데 뇌졸중 환자는 대부분 말씀을 못하거나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는데 그래도 눈은 뜨고 계십니다. 네,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이 오시게 되면 뒤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환자분이 의식이 처지거나 또는 이제 맥박이 안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럴 땐 당연히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증상이 돼요. 조금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사람이 그냥 쓰러지면 이게 무심결에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만약에 구급대를 불러서 이제 병원에 가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네, 먼저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골든타임인데요. 그 안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신속하게 혈관이 막혔는지를 확인하고 막혀 있는 혈관을 열어주는 재개통 시술을 할 수가 있고 이 치료가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뇌 기능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히는 순간부터 뇌세포는 빠르게 죽기 시작하고요.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힌 혈관을 빨리 열어준 치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맥으로 약을 쓰는 정맥내 혈전 용해술과 두 번째는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 있습니다. 정맥내 혈전 용해술은 정맥을 통해 혈전을 녹이는 약을 주사하는 방식인데요. 증상 발생하고 4시간 반까지 투여할 수가 있어서 정맥내 혈전 용해술에 대한 골든타임은 4시간 반입니다. 그 골든타임 이내에 못 오시거나 또는 용해제를 썼다 하더라도 혈관이 다 안 열릴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직접 혈관에 관을 넣어서 혈전을 제거하는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맥내 혈전 제거술은 조금 더 시간이 길어서 골든타임이 8시간입니다. 동맥내 혈전 제거술은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보통 뇌혈관이면 뇌 쪽으로 바로 관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다리네? 네, 실제로는 이제 사타구니 쪽에 있는 굵은 동맥에 국소마취하고 관을 넣어서 목동맥을 지나 뇌혈관까지 접근을 하고요. 이제 카테터라는 것을 뇌혈관까지 올라간 다음에 혈전을 직접 꺼내거나 또는 보신 것처럼 혈전인 부위에 직접 용해제를 뿌리고 혈전이 녹으면 그 카테터와 또 스테트 등을 통해서 혈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혈전 제거술을 진행합니다. 녹여서 저걸 가져가는 거예요? 네네. 오. 이걸 다리 쪽부터 넣어서 관을 삽입을 하는군요. 우와. 그렇습니다. 네. 근데
8시간이 골든 타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골든 타임이 지나면은 안 되는 건가요? 다행히도 최고에는 연구가 이제 발전하면서 최대 24시간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오, 다행이다. 네, 뇌 CT나 MRI를 찍어봤을 때 다행히 아직 살릴 수 있는 뇌 조직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을 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뇌 건강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뇌졸중 예방. 네, 제가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 위험 신호는 몸 안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험 신호가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대한뇌졸중학회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하는 흡연과 비만이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였고요. 그리고 55세에서 75세 사이의 중년기의 뇌졸중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75세 이상의 노년기에서는 심방세동이 중요한 원인인데요. 이 심방세동 때문에 노인에서 뇌졸중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점은 심방세동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질환인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가슴이 덜컥 내려앉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증상 없이 발견된 경우가 많고요. 이게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놓치고 있다가 뇌졸중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워치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증상이 없다가 이제 알람이 울려서 보면은 심방세동이 이제 발견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때 미리 알게 되면은 항응고제라는 약을 드시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능하시면 부모님께 스마트워치 선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좋겠네요. 발견만 하면 약만 잘 드시면 심방세동이란 뇌졸중을 잘 예방할 수 있으니까 미리 스마트워치 한번 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차기만 하면 안 됩니다. 사용법까지 알려주셔야 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전도 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뇌졸중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뇌경색을 겪은 후 언어 장애가 생겼습니다. 재발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항상 걱정이 되는데 발병 후에 언제까지 조심해야 될까요? 라네요. 네, 뇌경색 재발은 그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6개월까지가 조심하셔야 될 시기인데요. 보통 재발률이 이제 발생하고 한 달까지는 7에서 8%, 3개월이 되면 4에서 5%, 6개월이 되면 3% 정도로 안정이 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수술이시거나 내시경 하셔야 되거나 이를 뽑아야 되는 발치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을 중단해야 되는데 뇌졸중 발생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하시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6개월이 지나도 재발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갖고 있는 위험 인자가 조절이 안 되면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끝까지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걱정할 일이 아니라 뇌졸중은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되는 위험 인자만 잘 관리하면 재발률은 낮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흡연, 비만,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그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뇌졸중 환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진짜요? 네. 어머. 뇌졸중 발생하고 치매를 많이들 걱정하시거든요. 네. 실제 외래에서도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라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네. 안타깝지만 뇌졸중이 오면 치매가 잘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고. 이게 한 번 뇌졸중만으로도 치매 증상이 생긴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여러 번 뇌졸중이 재발해서 계단식으로 차츰차츰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태를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가장 흔한 치매인데요. 또는 뇌졸중 이후에 우울감이 동반되신 경우에는 또 인지 기능이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환자가 다 치매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울증이 있거나 또는 여러 번 재발하면 치매가 잘 생기기 때문에 반대로 뇌졸중 재발을 잘 예방하고 우울하지 않게 즐겁게 운동하시면서 생활하시면 치매도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 중요하고 혹시나 쓰러질 경우에는 골든 타임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점 이렇게 오늘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울철에 주의해야 되는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네.